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했다는 뉴스와 함께 여야의 공천 관련 이슈 등 다양한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협상상 지난 대선 시기에 원래는 복잡할 정도로 어려운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박세진입니다. 북한이 4월에 있을 우리나라 총선 전까지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약 30차례의 도발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만 10여 차례의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이 그 증거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 한 주간 북한의 동향에 대해 다양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24일 한반도 브리핑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교류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기자는 북한이 지난 2년간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톡톡히 봤다며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최고급 방탄차를 선물한 것은 앞으로도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축전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전하며 올해 들어 북한과 러시아의 인적 교류가 부쩍 늘어난 것은 상반기에 이뤄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의 기자간담회 관련 보도에서도 북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신 장관은 세 차례의 시도 끝에 궤도에 오른 북한의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궤도만 돌고 있다고 분석하며 4월 이전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등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북한이 도발을 통해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북에서 부는 바람, 즉 북풍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4월 총선을 전후로 북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연합뉴스 TV가 북한과 관련된 여러 소식을 전하며 그 배경을 살펴보고 의미를 평가해 봄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일련의 보도를 통해 분석과 전망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행보와 도발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정치적, 군사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충남 서산 비행장 주변 등 총 1억 300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117배로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비행 안전구역의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발언을 인용해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 비행장 근처 주민 주거지역과 겹치는 보호구역 약 8,700만 평과 접경지역 및 민원지역 1,600만 평 규모이며 이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 인근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앞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보호구역의 해제와 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지역경제 발전 및 주민 편익을 위해 추진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지난달 21일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에 대해 관련자 인터뷰를 포함해 그 효과를 전망해본 좋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호구역 해제의 긍정적인 측면만 치중해 사안을 다룬 점은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군사시설 주변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시설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해제를 결정할 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보도 시에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군사보안 노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이번 보호구역 해제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의 결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후속 보도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병 봉급 인상 여파로 군 간부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군사관 후보생 ROTC의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0년 2.7대 1, 지난해 1.8대 1로 지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군의 근간인 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국방부가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ROTC 후보생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24일 국방부가 지원율 제고 차원에서 학군 장교들의 연간 해외 연수 인원을 기존 40여 명에서 160여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시 필기 시험을 폐지하고 공수훈련 기회도 기존 100명에서 올해 120명, 내년에는 15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급감하고 있는 군 간부 지원율은 장기적으로 군사 대비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연간 3천여 명에 달하는 학군 장교 수요에 비춰볼 때 ROTC 지원율 감소는 군 간부의 질적 저하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적절한 보도를 통해 정부의 장려 정책을 알림으로써 군 간부 지원율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방부의 정책 발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로 보도한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국방부가 처우 개선 등 군 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학군사관 후보생 및 대학생들의 인터뷰와 전문가 의견 등을 함께 다루며 이번 조치의 기대 효과를 평가해 보았다면 보다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탈출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3만 3천 명이 넘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매년 2천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국내에 입국했고 최근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연간 입국자 수가 감소하긴 했지만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14일은 북한 이탈 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로 북한 이탈 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7월부터 시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조치가 탈북민을 진정한 우리 국민으로 포용하고 북한 주민에게는 자유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로 출범한 북한 이탈 주민 관련 특별위원회의 명칭이었습니다.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국민통합위원회는 북배경 주민이라는 용어가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서 기자는 새롭게 등장한 북배경 주민이라는 용어를 소개하고 국민통합위원회의 용어 설명을 전달하는 등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꼭지의 보도에서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여러 개 사용해 혼동을 준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보도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북배경 주민 등의 용어가 번갈아가며 사용되었는데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고 평가됩니다. 용어의 선택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보도에서는 일관된 용어를 사용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다영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15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식품 사막 지역들이 늘고 있는 현상과 그 해법에 대해 다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위 핫플로 유명한 서울의 한 지역 중심지에 공사 중인 건물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10개월 전만 해도 지역민의 장보기를 책임지던 대형마트였지만 함께 입점해 있던 본사 건물이 매각되면서 문을 닫고 말았다는데요. 동네 유일한 대형마트였던 만큼 주민들의 불편도 커졌다고 합니다. 너무 불편해요. 육안으로 보고 사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가깝지가 않으니까 자주 못 가니까. 특히 이제 정리코너 같은 경우. 사실 마트 폐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 쭉 감소하던 국내 대형마트 점포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400개선이 무너졌고 중소형 마트와 슈퍼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인데요. 이에 소위 식품 사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적은 지방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강원도 영월 일대에서 16년째 만물 트럭을 운영하는 손병철 씨는 작은 식료품점 하나 없는 산골마을 위주로 다니며 장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읍내 한 번씩 왔다 가면 하루에 가요. 요사이는 편의점이 또 생기는데 또 농촌에는 편의점이 또 그래 없어요. 사기가 좀 불편하지 모든 게. 버스도 다니지 않는 구비진 길을 지나 도착한 첫 번째 마을. 만물 트럭이 들어오는 날이면 조용하던 마을은 장날처럼 시끌벅적해진다고 합니다. 주변에 변변한 식료품점이 없고 새벽 배송 같은 온라인 장보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만물 트럭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님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는데요. 바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특급 서비스. 야, 몇 단? 한 단만. 많은 주민들에게 만물 트럭은 말 그대로 사막의 오아시스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손님들이 찾는 것 중에 구하기 힘든 희귀한 식재료는 하나도 없는데요. 그저 배추 한 포기, 두부 한 모, 우리 밥상에 늘 오르는 흔한 것들이지만 쉽게 살 수 없는 게 현실인 만큼 주민들 입장에선 이틀에 한 번 찾아오는 만물 트럭이 참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가 없어질 파인데 뭐 이제는 사람도 살로도 좀 오고 뭐 이래 돼야지. 그래야 뭐
필수품 뭐 마트도 생기고 뭐 이래 되는 거지.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전문가들은 식품 사막 문제 뒤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물건을 구매해줄 일정한 인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령화가 되면 이분들이 구매력이 줄어들어요. 물건 사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 수익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가게를 접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선 식품 사막에 대한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식품 사막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 서울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2021년 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서울 424개 행정동 중 30곳이 식품 접근성 하로 분류된 데다 잠재적인 식품 사막도 133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식품 사막화가 진행 중인 서울의 한 동네를 찾아가 본 결과 한때 이 동네에 있던 식료품점만 총 3곳. 하지만 지금은 딱 한 곳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신선식품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식품 사막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그 식품 가게가 없으면 주로 이제 뭐 먹게 돼요? 통조림이나 또 유효기간 긴 가공식품 이런 것들 먹게 되죠. 식생활이 건강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뭐 건강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제 질병 생존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식품 산업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마트의 영업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온라인 유통업체의 급격한 성장으로 그 취지는 무색해지고 오히려 국민의 편의를 해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법 시행 12년 만에 규제 완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식품 사막 해소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결국 식품 사막 문제는 복지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사막은 결국 국가의 복지와 의료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 정부, 지자체 또 그 대형 유통기업들도 이거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유통기업들이 발전하는 만큼 유통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끝으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다영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언제 어디서나 터치 몇 번이면 주문이 완료되고 이 밤늦게 주문한 식재료가 다음날 새벽이면 현관 앞까지 배송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정말 편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로 인해 마트와 슈퍼들이 줄어들면서 불편을 느끼는 지역들도 많다는 사실을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식품 사막 현상을 상업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 지자체, 기업뿐만 아닌 우리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고 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정부가 50년 넘게 금단의 땅으로 묶여있던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837배에 이르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명지대학교 최선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정부가 최근 파급력이 큰 토지 규제 해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도 그렇고요.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그린벨트 규제 완화도 53년 만에 처음으로 환경평가 1, 2급을 받는 그린벨트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린벨트 제도 개편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혔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서 국책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이라고 해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비수도권 지역 전략 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전략 사업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2만 1,000헥타르에 달하는 짜투리 농지 개발도 허용합니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농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농지에 수직 농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규제 개선도 추진합니다. 수직 농장은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외부 환경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규격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실내 다단계 구조물입니다. 수직 농장은 대부분 컨테이너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이어서 현재는 수직 농장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지목 변경 등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고 사용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2001년, 2003년 춘천 등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제도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국토부 훈령만 고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5월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린벨트가 국토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3.8%고 이 3.8% 중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가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제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서 지역 경제를 또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을 막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이번 개편의 영향 또 기대 효과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죠. 네.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지방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뉴시스는 지난달 22일 보도했습니다.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그린벨트는 도심과 가까워 입지가 좋은 반면 땅값은 저렴해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함에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도저히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곳은 풀어주는 게 맞다면서 이를 통해서 수도권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인구 분산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도 이번 그린벨트 등 토지 이용 규제 개선을 통해서 지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해 산업, 연구,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면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에는 난개발도 그렇고요. 부동산 투기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환경오염도 그렇고 난개발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 대해서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부작용과 난개발, 투기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다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집 지을 땅을 확보하는 등 개발 이익을 우선해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공국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정부 발표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관계자는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지닌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그린벨트를 훼손해 지역 전략 산업 용지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한 산업 용지를 매우 단기간에 확보하는 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린벨트 훼손으로 입게 되는 자연적 생태적 기능 손실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토지 이용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 정책이 발표된 지난달 21일은 총선 50일 전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의 수건이던 그린벨트 해제의 길을 열어주면서 집권 세력이 지역 표심을 얻을 기회가 생기며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노컷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정부가 이번 조치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죠. 부울경 권역에 최대 10조 원의 직접 투자 효과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역시 지역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지역 언론들마다 각 지역의 반응도 그렇고 해당 지역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밝힌 그린벨트 농지 규제 개선 정책은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장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울산에서는 그린벨트 구역 해제로 빛을 보게 될 개발 사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울산신문이 지난달 22일 보도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만 지금까지 해제 면적은 4.9%에 불과하고 2천만 평이 넘는 농지 가운데 30%가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조속한 그린벨트 및 절대농지 해제가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으로는 울산체육공원, 유련지구 도시개발사업,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이 꼽힙니다. 울산시는 울산체육공원 문수 축구 경기장의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울산체육공원에 속하는 울산 묵어동 일원의 93만 제곱미터 면적의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1 울산 농수산 도매시장이 이전 조성될 유련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그린벨트 및 절대농지구역 문제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추진이 보류됐거나 지지부진했던 이들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토지 이용 개혁 방침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중앙정부 특히 국토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오죽했으면 김두겸 울산시장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각 부처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표현했겠나 라면서 토지 이용 요건 완화 등의 정부 정책 기조가 발표됐으니 앞으로 국토부와의 협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전방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번 정책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또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그런 내용 짚어봤는데 또 막대한 개발 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끝으로 언론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해당하는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에 해제되는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달 울산을 방문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기로 한 데 이어 5일 만에 또 파급력이 큰 토지 규제 해제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방을 방문해 지역 민원과 맞물린 대형 정책을 발표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1월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상 연초에 하는 부처별 대통령 업무 보고의 형식을 올해는 민생토론회로 바꿔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5일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지나는 경기 의정부에서 134조 원이 소요되는 GTX 연장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도심 일부가 녹지로 묵힌 울산을 찾아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발표했고 그 다음 날인 22일엔 원전 산업 의존도가 높은 경남 창원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대통령이 꺼내놓는 정책이 종합적 밑그림을 토대로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국토 균형 발전 등 다른 중요한 국가적 목표들과 조화롭게 추진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또한 매주 나오는 초대형 정책들에 드는 비용이 급증하면서 발표된 정책들이 현 정부 임기 중에 모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여러 정책들의 조화 여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최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